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이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초에 연준 의장이 이 다음에 있게 될 뭡니까 이자 인상에 대해서 이 0.5% 포인트가 인상될 것 같다. 빅스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연준 의장이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0.5%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네.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 바로 그 전주까지만 해도 많은 경제계와 금융계 쪽에서는 이제 지난 3월 15일의 결정 이후에 0.25%씩 금년도에 5차례냐, 7차례냐, 이제 이런 논란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히다가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거보다는 더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동조하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본인이 확실하게 결정한 건 아니지만 현재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 0.5%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마음이 열려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지원을 해준 표현이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일주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사실 그 경제계나 금융계에서는 이 발언이 안 나오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 2월에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분위기는 3월에 0.25%를 올리는 것은 100%의 확률이었고 0.5%를 올리는 것도 50% 이상의 확률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파장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그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연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중도적인 입장을 좀 가보자 하는 분위기에서 0.5% 인상설이 자취를 감춰버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지금 뭐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오래 가고 있다 보니까 그 경제계에서 볼 때에 나타나는 영향은 이제는 거의 다 반영이 됐고 또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도 아주 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상대로 그냥 뭐 그렇게까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추가적인 더 많은 그 파장이 있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연준의 입장도 이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이 최우선 과제로 이제 다시 초점을 받게 된 거다. 이러면서 이제 0.5%의 설이 나오게 된 거고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잠시 가려졌던 부분이 거치면서 원래의 분위기가 다시 이제 살아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시장에 갖는 의미는 뭐냐?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의 현재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상당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힘들겠다라는 분위기가 연준의 그 분석이라는 거고요. 네. 더구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원자재 특히 그 원유와 그 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 그 다음에 주요 그 금속 가격들이 이제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더 강한 긴축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거의 지배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 0.5%포인트 인상하는 거 빅스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5월 3일, 4일에 있을 회의 때의 0.5%포인트 인상은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만 봐도,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그 척도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1969년 이후에 최저치로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실업수당 청구,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분들이고요. 네네. 기존 실업수당 청구는 계속 받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새로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하신 분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그게 합쳐진 숫자인데, 이 둘 다가 지금 1970년 이후에 최저치로 낮아졌어요. 이 말은 네. 뭐냐면 이제 한동안 경제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개선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불균형이 있어 왔는데, 이제 그게 뭐 지난 3개월간 그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신규 노동자 창출이 175만 명에 이르렀고, 그와 동시에 지금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있는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노동시장이 그만큼 그 활성화돼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0.5%를 올린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흔들 만큼의 그렇게 그 취약하지 않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0.5%는 금년 내에 적어도 뭐 2차례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선제적이니까 우리가 5월하고 이제 7월 미팅에서 두 번은 다 0.5로 올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0.25로 이제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큰 그 이 마켓의 입장인데, 이제 이런 가능성을 본다 그럴 때는 이 빅스텝은 그 상당히 그 타당성이 높고 또 현실성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모기지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지금 지난주보다 상당히 좀 더 올라갔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주택 구입하는데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연초의 의견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연초에는 이런 분위기였죠. 몰기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연말까지는 한 4% 정도에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몰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재융자하는 시장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아. 그러나 주택 구입 시장은 지금 워낙 미국은 뭐 10몇 년 이상을 그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그 팬데믹 기간에 소득도 늘고 저축도 늘었기 때문에 주택을 살려고 하는 노력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주택 구입 쪽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이런 이 양쪽으로 나뉜 의견이 이제 금년 초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금년 그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택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올랐죠. 4.16% 평균에서 4.43%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많이 이것은 올랐어요. 아주 빨리 오른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주택 몰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그 몰기지를 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미국 내에 뭐 현찰로 사시는 분도 꽤 많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융자를 끼고 사야 되는데, 융자를 끼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월 페이먼이 올라가고, 당연하죠. 그러면 그러면 본인도 부담이 되지만 은행에서 론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이 이제 안 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부족한 현상과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은 것은 지금 주택 시장에는 호재이지만,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것, 두 번째는 이제 몰기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주택 구입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악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연초에는 상당히 균형을 이룰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3월에 들어서는 주택 구입 능력 하락 쪽에 힘이 더 세지고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택 구입이 그렇게까지 만만치 않을 거다. 그 중에 한 가지 이해가 뭐냐면, 주택 구입에 있어서 기존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이 큰 영향을 안 미쳐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의 집을 팔았을 때 그 집값도 올라 있기 때문에 새로 이사 가는 집값이 올라 있어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데 제일 영향을 받는 분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 이제 새로 사는 주택을 사람. 구입하시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 가지고 다운페이를 하려고 했더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다운페이가 부족한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페이먼이 이제 몰기지 금리가 올라가서 페이먼이 올라가 버리니까 또 그 상환 능력에 좀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번 현재 지금 3월의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제 이것이 현재 주택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네. 음. 네. 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여파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망이 이렇게 그 상반된 전망이 나오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경제계에서부터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계에서 가장 그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의견이 한쪽으로 몰렸을 때입니다. 네, 그러면 그 잘못하면 실수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의 여파가 미국에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아니면 영향이 있을 거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쉽게 결정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양 가능성을 점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첫째,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부분의 이론은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계속 그 전통적 방식의 전투만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로 오래 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뭐 미국 경제의 현재 상태로 볼 때는 뭐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가 내리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하면 물론 그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민간인에 대한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인륜적인 문제라든지 뭐 도의적인 문제 이런 걸로는 뭐 비난을 많이 받겠지만, 어쨌든 종전의 전통적인 방식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전쟁은 군수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군수 보급 부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네. 네.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종결 짓기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우크라이나가 네이토에 가입 안 한다라는 그런 뭐 약속이라든지 이걸 받기도 전에 러시아가 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그 푸틴 입장에서는 정권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렇겠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게 이제 그 적은 규모의 뭐 핵 그 무기를 사용한다든가, 전술 핵을. 아니면은 이제 화학전을 사용한다든가, 이제 이런 방법을 지금 그 굉장히 저희들이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쪽으로 전쟁이 튄다고 했을 때는 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불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네. 그렇게 되면 유럽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유럽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이제 글로벌 침체가 왔을 때 미국은 러시아의 의존도는 높지 않아요. 그러나 러시아가 잘못되면서 유럽이 잘못됐을 때 미국은 유럽의 의존도는 높은 편이에요. 네네.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미국도 글로벌 침체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둘 다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운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